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퇴직 후 귀촌에 이곳저곳에서 농산일을 도우며 노후를 보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저는 퇴직 전에 수십 년간 사서로 근무했고 동갑내기 남편은 군무원으로 근무했어요. 어쩌다 보니 퇴직 시기가 같아 함께 퇴직금을 모아 귀촌했죠. 하지만 남들이 생각하는 만큼 여유로운 귀촌 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렸죠? 농산일을 도우며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요. 하지만 사실은 저희가 선심 쓰듯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임금을 받고 일하고 있는 거죠. 사서와 군무원 퇴직금이라고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땅을 사고 집을 올리니 남은 돈이 티끌이더라고요. 그렇다고 아들, 딸에게 손 벌리며 살 수도 없고요. 요새 다들 그렇잖아요. 누가 자식들한테 돈 받아 생활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귀촌을 해 흔하고 할 수 있는 일인 농산일을 도우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과감하게 귀촌을 결정한 데에는 두 자식들이 모두 자기 밥벌이를 하고 있고 결혼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제 저희가 돌봐주고 신경 써줄 시기가 완전히 지난 거죠. 이제 각자의 가정이 있으니까요. 각자 자기들 식구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래서 거리를 두었죠. 너희도 다 결혼했으니 이제 각자 인생 살자. 명절에만 보자. 알겠지? 어쩌면 서운하게 들릴 수 있는 말을 하기도 했어요. 그리고 지금에서는 저는 그 말을 자식들에게 한 걸 후회해요. 왜냐하면 제가 저희 부부가 모르는 사이에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저희 딸에게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그건 제 눈에 피눈물이 날 만큼 경악스러운 일이었고 한 사람의 추악한 밑바닥을 본 순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고요? 힘없는 조력자를 대신해 딸과 조력자를 구했어요. 무슨 일인지 궁금하시죠? 그럼 이제 사연을 시작할게요. 먼저 제 이야기를 할까 해요. 저는 5남매의 셋째 딸로 태어났어요. 어릴 때부터 책을 손에 놓지 않던 문학소녀였죠. 가장 좋아하는 수업은 국어, 가장 좋아하는 공간은 도서관, 가장 좋아하는 선물은 어김없이 책이었죠. 다른 수업에서 활기를 느끼지 못했지만 국어 수업이 있는 날에는 제 발로 등교를 했고 하교를 하면 늘 학교 도서관으로 갔어요. 그리고 제가 문학소녀라는 걸 부모님이 알 때부터 매년 생일 선물로 책을 받았어요. 부모님이나 주변 어른들은 제가 소설가가 될 거라고 기대를 가졌지만 사실 글 쓰는 건 재주가 없어요. 모르실 수도 있지만 글쓰기와 독서는 전혀 다른 분야거든요. 저는 독서를 좋아했지 작문에는 소질이 없었어요. 그걸 알고 부모님은 약간 실망하셨죠. 하지만 독서는 제게 많은 도움이 되었어요. 독서를 사랑하는 제 마음이 소설가로 이끌진 못했지만 사서가 되었으니까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점에서 일하면서 문교부 장관이 인정한 기관에서 8주 동안 강습을 듣고 정사서가 되어요. 지금은 정사서가 1, 2급으로 나뉘고 그 아래 준사서가 있어요. 그리고 정사서가 되기 위한 과정도 전문적으로 변했고요. 하지만 제가 사서가 될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국립도서관학교의 졸업생이거나 저처럼 일정 기간 강습을 들으면 정사서가 될 수 있었죠. 그렇게 저는 정사서가 되어서 꿈꾸던 도서관에서 근무를 해요. 하지만 사실 저는 학교를 다니고 싶었어요. 연세대학교에 도서관학과를 다니고 싶었어요. 그래서 전문적으로 도서관에 대해 공부하고 싶었죠. 저처럼 8주짜리 강습이 아니라요. 하지만 저는 5남매의 셋째였어요. 위로 오빠가 둘, 그리고 저, 밑에 남동생과 여동생이 있었어요. 저희 친정은 5남매 전부 대학에 보낼 형편이 못 되었어요. 그래서 남자인 오빠들은 대학에 가고 그 밑으로는 대학에 못 갔죠. 사실 영특하기는 제가 오빠들보다 영특했거든요. 이제껏 받아온 점수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저는 전교에서 놀았고 오빠들은 그냥 중위권이었어요.
참 억울하기도 억울했죠. 하지만 티를 내지도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저희 어머니가 공장에서 미싱을 돌렸거든요. 공장에 일은 새벽에 나갈 때도 있었고 밤늦게 집으로 들어올 때도 있었고요. 저희 어머니의 평소 표정을 생각하면 참 고단해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저도 대학에 가고 싶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었겠어요. 아버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버지는 용접 일을 하셨어요. 매일 거뭇하게 탄 얼굴에 땀이 쏙 빠져 퍼석퍼석한 피부를 보면 저는 욕심을 낼 수 없었어요. 그래도 그 당시에는 다른 방법으로 정사서가 될 수 있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요? 저는 나중에 법이 바뀌고서야 그때 태어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마터면 그토록 바라던 도서관에서의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생각도 들었어요. 법이 개정되어 정사서 되기가 더 어려워진 만큼 저 같은 정사서가 더 열심히 일해야 한다고요. 그래서 저는 도서관에 뼈를 묻을 작정으로 일을 했어요. 사람들이 저보고 소처럼 일한다고 늘 말했죠. 하지만 즐거웠어요. 좋아하는 책에 둘러싸여 일을 한다는 것,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마주친다는 것, 그들에게 도움을 준다는 것이 참 보람 있었죠. 그리고 소처럼 일만 하던 저는 27의 나이에 소꿉친구와 결혼을 하게 되어요. 사실 남편과는 5살 때부터 알았어요. 같은 동 같은 호에 살았고 초중고를 같이 나왔거든요. 저희가 106동 56라인에 저희 집이 7층, 시댁이 10층에 살았어요. 그래서 초등학생 때부터 등교를 할 때 남편을 7층에서 저를 기다리거나 저희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미주가 학교 가자 하고 소리를 질렀죠. 그렇게 매일 같이 등교했어요. 고등학생 때까지요. 그래서 오해하던 친구들이 적지 않아요. 하지만 저희는 서로의 짝사랑이나 연애를 털어놓을 만큼 친했어요. 미수가, 너 영찬이랑 정말 아무 사이도 아냐? 아이 참, 걔는 그냥 친구라니까. 나 걔가 지금 누구 좋아하는지도 안다. 늘 그런 오해를 달고 살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편을 감수하고도 같이 다녔죠. 왜 그랬던 걸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저는 남편을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제 진짜 이야기를 해도 도망가지 않을 진지하게 들어줄 존재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는 주변에서 그런 오해를 하지 않았어요. 남편은 대학을 가서 저는 사서가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각자 연애를 했으니까요. 하지만 주변에서 오해를 안 하니 각자의 연인이 저와 남편의 사이를 트집 잡더군요. 그래서 헤어진 적이 여러 때여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잠깐 멀어지기도 했지만 남편은 고향에만 오면 저를 찾았죠. 저도 남편이 고향에 내려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10층으로 올라갔고요. 그러다 남편이 군대에 가면서 연인이 되었어요. 남편이 군대에서 꽤나 힘들어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남편의 입영식 때 갔다가 그 뒤로는 남편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면회를 갈까 말까 했는데 솔직히 일이 바빠 시간 내기도 어렵고 잘 살겠거니 싶어서 안 갔어요. 그런데 남편과 저를 모두 아는 친구가 저보고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혼자 멀리까지 가기 심심하다면서요. 그래서 못 이기는 척 따라갔죠. 그런데 친구가 남편이 어떻게 지내는지 묻지도 않았는데 말해주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좀 안 좋았어요. 영찬이가 군대에서 꽤나 힘든 모양이야. 아니, 아빠 기수 한 명이 완전 도라이래. 저번에는 뭐라더라? 영찬이한테 자기 수족 냉증 있다고 자는 내내 발을 잡고 있으라고 했다나? 완전 이상하지? 그것뿐만이 아니야. 샤워하는데 자꾸 쳐다보고. 이상한 사람이네? 그래서 힘들다고 해? 야, 당연하지. 그러는데 안 힘든 사람이 어딨어. 아주 죽겠다더라. 편지에 눈물 자국도 있었던 것 같아. 그건 거짓말이지. 걔 그렇게 쉽게 오는 애 아니잖아. 아무튼 그래서 네가 가서 힘이 좀 돼줘. 나 혼자만 가면 남자 둘이서 뭐 하겠냐? 내가 언제부터 너희들한테 여자였다고 웃겨? 그래도 영찬이가 너 보고 싶다고 했어. 편지 한 통도 없다고 서운하다던데? 저는 친구의 말을 농담처럼 생각했지만 군복을 입은 남편은 정말 서운하다고 면전에 대고 말하더군요.
그래서 돌아갈 때 꼭 편지를 쓰겠다고 약속했고 그 편지는 제대를 할 때까지 계속 이어졌어요. 남편은 제게 2통, 3통씩 편지를 보낼 때도 있었죠. 그리고 제대를 한 남편이 7층으로 내려왔어요. 꽃을 한아름 들고 있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연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3년을 연애한 끝에 결혼을 했죠. 주변에서 이럴 줄 알았다고 했어요. 저희 2사람은 이럴 줄 몰랐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부부는 결혼 1년 차의 아들을 그로부터 4년 뒤에 딸을 낳아 잘 키우며 살았어요. 저는 남편에게 참 고마운 게 많아요. 남편은 저를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오래전부터 5살 때부터 저를 봐왔고 서로 오랫동안 소울메이트인 사이잖아요. 남편은 저에게 사서일이 얼마나 큰 꿈인지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냈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결혼을 한 뒤에 저에게 일을 그만두라고 강요하지도 않았고 일을 그만두는 게 어떠냐고 묻지도 않았어요. 주변 친구들은 결혼하면 남편이나 시댁에서 일을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데 저는 남편의 살깊은 행동 덕에 꾸준히 일을 할 수 있었죠. 물론 요즘처럼 육아휴직이나 그런 제도가 분명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임신 막바지까지 일을 해야 했고 출산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복직해야 했고 그런 이유로 시댁에서 반대를 했어요. 하지만 그런 우려 속에서도 저는 일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일이 정말 소중했어요. 그걸 남편이 알아주니 저는 고맙다는 말이 무색하게 고마웠어요. 남편은 그뿐 아니라 제가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가정적으로 집안일을 하고 아이들을 함께 키웠죠. 제 남편은 그 시대의 가부장적인 남편들과 다르게 활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봐줬어요. 특히나 일요일은 아빠의 날이었어요. 남편이 집안일부터 요리, 청소까지 아이들과 함께하는 날이었죠. 한마디로 제가 쉬는 날이었어요. 사실 일요일까지 그렇게 해주지 않아도 충분히 고마운데 이렇게까지 해주니 저는 남편에게도 이런 남편을 키워준 시댁에게도 자연스럽게 잘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남편의 이런 노력 덕분에 저희 2아이는 엄마, 아빠 양쪽 누구의 결핍 없이 자랄 수 있었어요. 어떤 무엇보다 그게 가장 고맙죠. 그리고 아이들은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저희의 행동을 모방하면서 배려와 존중, 이해를 배웠어요. 특히나 제 딸이 저를 가장 많이 닮았죠. 성격뿐 아니라 이상형과 성향도 비슷했어요. 나는 아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할 거야. 흔히 딸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 저희 딸은 진심으로 그러길 바랐고 저도 제 딸이 진심으로 그렇게 되길 바랐어요. 그리고 제 딸은 저를 존중하고 존경할 뿐만 아니라 저를 닮아 책을 항상 손에서 놓질 않았고 제 일까지 좋아하고 자기가 더 뿌듯해했어요. 그러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는 사서가 되겠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엄마처럼 책의 숲에서 일할 거야. 책의 숲의 든든한 안내자가 될 거야. 저는 그때 사서 일을 오래 한 사람으로서 사서라는 직업이 그리 낭만적인 것만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것 또한 제 딸이 직접 겪고 느껴야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그저 딸의 진로를 응원했죠. 그리고 딸은 정말 문헌정보학과에 입학해서 공부를 했어요. 졸업 후 대학원까지 가서 1급 정사서가 되었죠. 딸은 어느새 훌쩍 커서 저보다 더 대단한 직책을 얻게 되었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자랑스러웠는지 몰라요. 그리고 제 딸은 어엿한 사서가 된 지 몇 년 뒤인 제가 결혼했을 때와 비슷한 나이에 결혼까지 하게 되어요. 사위는 아들의 군대 동기였어요. 사위와 아들은 군대에서부터 친하게 지내 제대 후에도 자주 만났어요. 그러다 제 아들이 언제 한번 자기 고향에 놀러 오라고 했나 봐요. 그때가 제대한 지 2년이 되었을 때인데 그때 사위가 놀러 왔어요. 사위는 저희 식구와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술도 한잔했어요. 제가 본 사위는 참 예의 바르고 호탕하고 가정교육을 잘 배운 사람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중에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남편도 그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위는 1년에 몇 번 서울에 사는 아들과 함께 저희 집에 놀러 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상한 기류는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위가 혼자서도 저희 집을 찾아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딸한테 같이 놀아주라고 했어요.
늙은 저희가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제 딸이 보낼 거면 같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엄마, 보낼 거면 같이 가요. 왜? 잘 지내더니? 아, 좀 불편해요. 그러니까 나만 보내지 말고 같이 가요. 아니면 아빠가 같이 가요. 늙은 우리랑 뭐가 재밌겠어? 비슷한 또래끼리 노는 게 낫지. 4살이나 차이 나는데 무슨 또래예요. 딸이 그렇게 말하자 옆에 있던 아들이 피식하고 웃더라고요. 걔가 뭘 모르네. 너 땡 잡은 거야. 걔가 눈이 얼마나 높은데. 웬만한 서울 여자들도 성에 안 차한다고. 그리고 쟤 밖에서 엄청 인기 많아. 만나달라고 사정하는 여자들만 한 트럭일걸? 쟤가 얼마나 부잔데. 입는 옷이며 시계며 그것만 봐도 몰라? 합치면 1,000만 원도 넘을걸? 그러니까 진짜 결혼까지 하면 너 완전 로또 맞은 거라니까? 근데 뒤로 빼기는 부잣집 사돈 생기겠네. 엄마 아빠도 좋아하세요. 솔직히 걔가 부잣집 아들치고 매너도 좋고 예의도 바르잖아요.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다고. 어른들도 그렇겠죠. 넌 벌써 그런 생각까지 하니? 너무 멀리 간다. 그래도 지금 오겠다고 하는 애한테 오지 말라고 할 순 없으니 오늘만 오빠랑 같이 나가봐. 그리고 네가 싫으면 솔직하게 말하고. 그런 건 엄마나 아빠가 해줄 수 없어. 알지? 넌 다 큰 어른이니까. 동생아, 너 좋다고 왕복 4시간 거리 오가는 남자가 몇이나 될 것 같아? 너 진짜 이 기회 놓치면 평생 후회한다니까? 걔가 뭐가 모자라니? 얼굴 반반에 몸 좋아. 부잣집에 자기 사업 준비해. 어디 하나 빼먹은 게 없잖아. 그러니까 잘 생각해라. 어? 오빠는 자꾸 그럴래? 너 이제껏 연애도 몇 번 안 해봤잖아. 남자 보는 눈이 얼마나 낮겠어. 그러니까 주변에서 말하면 좀 들어. 오빠가 장담하는데 정말 괜찮은 애야. 그래서 그래. 내가 뭐 동생 팔아먹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딸은 마지막이라고 아들에게 말하며 자리를 나갔어요. 하지만 거절은 하지 못했는지 사위가 자꾸 오더라고요. 너 오지 말라고 거절한 거 아니야? 말 못했어요. 면전에 대고 그 말을 어떻게 해. 그럼 이대로 계속 포기해? 뭐 오빠 말대로 내가 연애도 많이 안 해봐서 사람 볼 줄도 모르고 오빠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하니까 일단 두고 지켜보는 거예요. 확실히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거 엄마도 알잖아요. 그건 맞았어요. 사위는 나쁜 사람이 아니었죠. 사위는 제 딸을 데리고 이것저것 놀러다니면서 중간중간 저에게 연락을 했고 꼭 귀갓길에 문자 한 통을 남겼어요. 그래서 저는 매번 마중을 나갔죠. 그리고 사위는 그럴 때마다 차에서 내려 저에게 포옹을 하고 떠났어요. 어머님, 다음엔 같이 놀아요. 그런 마음에도 없는 소리도 했고요. 하지만 그런 면이 참 고마웠어요. 딸을 가진 부모의 심정으로 외간 남자와 딸이 데이트를 하는 게 얼마나 불안한지 사위가 아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제 마음이 열렸어요. 사위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딸바 보인 남편도 그렇게 생각하는 눈치였고요. 그렇게 몇 개월 그런 만남을 갖던 사위와 딸은 이내 연애를 선언했어요. 사위는 왕복 4시간이나 되는 거리를 자주 오갔고 둘은 예쁘게 만나더라고요. 사위는 변함없이 저에게 데이트하는 내내 연락을 했어요. 그리고 변함없이 가기 전에 저에게 포옹을 했고 살갑게 대했어요. 저희는 가끔 함께 식사를 하며 가족처럼 지냈어요. 그렇게 해준 것이 참 고마웠어요. 그리고 사위는 제 딸이 대학원까지 졸업하는 것을 기다려줬어요. 그것도 참 고마웠죠. 저는 제 딸이 저처럼 일을 포기하지 않기를 바랐거든요. 저는 사위가 남편처럼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제 딸은 대학원을 졸업하고 결혼을 했어요. 여기서 상견례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상견례 때 사돈 어른들은 저희 부부의 직업을 굉장히 좋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공무원이고 제가 사서라고 말씀드렸죠. 그게 굉장히 안정적으로 느껴졌나 봐요. 그래요. 그것까진 좋았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저희가 1년 뒤 퇴직을 앞두고 있었거든요. 그 사실은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 사실을 말하고 싶었지만 그렇게 저희 부부의 직업을 좋아하는 사돈어른들 앞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
제 딸이 미움받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하하호호 웃으며 상황을 넘겼죠. 그렇게 봐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돈 어른들께서도 좋은 일 하신다고 들었는데. 아, 저는 사업합니다. 골프 리조트 사업을 하는데 혹시 아십니까? 아니요, 저희는 그런 쪽에 관심이 없어서. 하지만 아이들에게 넉넉하게 버신다는 이야기 들었습니다. 아하, 그렇죠. 넉넉하다 못해 넘칠 정도로 법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자기 자리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사돈 어른께서 좋은 일 하시고 안정적인 일을 하시는 건 알겠지만 사람이 진취적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은 그 어떤 일보다 진취적인 일이죠. 개척하고 해결하고 따내는 일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게 하니 부도 따라오더군요. 다 그런 거죠. 그래도 대단하십니다. 같이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그런 불안정한 일을 한다는 게 큰 도전일 텐데 말이에요. 하마터면 아이들을 굶길 수도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래서 저는 저희 애들을 제대로 키웠습니다. 들으셨겠지만 제 아들은 저를 닮아 사업을 하고 둘째는 똑똑해서 의사고요. 제 며느리도 의사인데 들으셨습니까? 이번에 개원 예정입니다. 피부과요. 언제 한번 사부인도 방문하시죠. 저희 며느리가 잘해줄 겁니다. 그리고 제 딸은 저희 회사 임원입니다. 솔직히 상견례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사돈 어른들께서 겸손이 없구나 하는 거였어요. 사위는 참 겸손하고 예의가 바른데 말이에요. 아들의 말이 틀린 거죠. 아들이 자식을 보면 부모를 안다고 했는데 전혀 달랐어요. 그리고 그건 겉으로 봐도 알 수 있었어요. 사돈 식구들이 타고 온 차는 외제차였고 입은 옷이며 장신구며 모두 샤넬, 구찌 같은 명품이었어요. 뽐내길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았죠. 저희와는 세계가 다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위축되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살면서 처음으로 겪어본 불편함이었어요. 하지만 사돈 식구들은 품위를 지키듯이 그리고 저희를 배려하듯이 야단이나 예물을 간소하게, 예식도 간소하게 하자고 했죠. 그리고 집은 걱정 말라며 자기들이 다 알아봤다고 말했어요. 물론 그게 시댁 옆집이라는 게 참 마음에 걸렸지만 정말 좋은 고급 아파트였어요. 제 딸이 그런 곳에 산다고 생각하니까 왠지 모르게 제 기가 살더라고요. 그래요. 어쩌면 저는 딸이 부잣집으로 시집가는 게 좋았어요.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왜 제 기가 살았는지, 왜 제가 뿌듯한지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건 남편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죠. 저희는 온 사방에 자랑을 했어요. 그렇게 딸은 결혼했고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딸은 결혼 후 사서로 근무했고 사위는 딸이 대학교를 졸업했을 때 시작한 인테리어 사업을 확장시켰죠. 그리고 2년이 지나 첫 아이를 가졌어요. 다음에 연년생으로 둘째를 가졌죠. 뭐가 그리 급했는지 저도 모르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무래도 전 딸의 엄마니까요. 연달아 아이를 낳은 딸이 너무 걱정되었거든요. 그리고 딸은 저희 집에서 산후조리를 했어요. 저는 농사일을 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딸을 보살폈죠. 그런데 한 달, 두 달이 지나도록 딸이 복직을 안 하더라고요. 너 언제까지 집에 있을 거야? 복직 안 해? 아, 엄마, 나 사직서 냈어요. 육아휴직이 더 안 된다고 해서. 아무래도 내가 연년생으로 아이를 가졌잖아요. 그래서 안 된대요. 그럼 다시 일하지 않을 거야? 준서 아빠가 많이 버는데 뭘요? 그렇게 말하면서 제 딸은 눈을 피하더라고요. 저는 뭔가 이상했어요. 하지만 이미 저에게서 날아가 가정을 이룬 딸에게 제가 강요할 수도 없는 부분이니 말을 아꼈어요. 그리고 딸은 돌아갔죠. 돌아간 뒤 딸은 예전과 다르지 않았어요.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조금 울적해할 줄 알았는데 말이에요. 엄마 전화했네요. 몸조리 잘하고 있나 해서. 잘하고 있어요. 어머님이 집에 아줌마 보내주셔서 나 손 하나도 까딱 안 해. 그래? 다행이네. 그래도 남의 손에 살림 맡기는 게 좋은 건 아닌데. 에이, 요새는 파출부라고도 안 해요. 가사도우미라고 하죠. 그러니까 다들 대우받는 전문가인 거야. 남의 손이긴 하지만 전문가에게 맡기는 거니까 난 좋은데요.
걱정 안 해요. 그래, 애들은 잘 크고 있고, 이번에 시댁에서 새로 외제차를 뽑아줬거든요. 그 차만 타면 애들이 얼마나 편한지 잠을 쿨쿨 자요. 유치원에서도 잘 적응하고 있고요. 어머니가 명문 유치원에 보내주셨어. 그래, 유치원이 중요하지. 애들 잘 크고 있다니 다행이네. 언제 한번 안 와? 가야죠. 저번 명절에 못 간 거 미안해요. 갑자기 해외여행을 가자고 해서. 그래도 그때 아버님이 순금 반주도 해줬어요. 나 예쁨 받죠? 좋겠네. 엄마도 못 해본 순금. 그나저나 이번에 이사한 집은 어때? 우풍이 없어야 할 텐데. 에이, 설마. 어머님이 우풍 있는 집 구해주시겠어요? 이번에 어머님도 같이 이사해서 더 좋은 집으로 이사했어요. 나중에 엄마도 와요. 하지만 제 딸이 저희 부부를 제대로 초대한 적은 결혼 이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저는 제 딸의 말을 철석같이 믿었죠.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죠? 전 진실을 보게 되었어요. 어느 날 저에게 의문의 메시지가 왔어요. 수신자는 딸의 동서였어요. 사돈이 자랑을 하던 의사며느리요. 그 사람이 어떻게 제 번호를 안 건지 의문스럽기도 했지만 메시지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전화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아, 당황스럽겠지만 일단 시간이 없으니 제 말을 믿어주세요. 그리고 저희 시부모님한테 말하지 말고 여기로 와주세요. 그럼 다 알게 되실 거예요. 제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요. 지금 상황이 심각해요. 따님, 그러니까 형님은 지금 정신과도 다니세요. 이렇게 따님을 두고 보실 생각은 아니시죠? 제발 저를 믿고, 아니 한 번만 와서 판을 뒤집어 주세요. 저는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제 딸이 위급한 상황이라는 것은 알았어요. 저는 제 딸을 구해야 했어요. 그래서 딸의 동서, 그냥 편하게 의사 며느리라고 할게요. 의사 며느리가 말해준 대로 아무 연락 없이 사돈의 집에 갔어요. 제가 귀촌을 해서 고속버스를 타고 갔어요. 그리고 다시 그 의사 며느리가 보내준 메시지를 읽었죠. 억장이 무너지더라고요. 이게 모두 사실이면 저는 뭐라도 할 것 같았어요. 너무 화가 나서요. 생각이 뒤죽박죽 섞이고 얼굴이 붉어졌다 파래졌다 난리도 아니었어요. 그렇게 2시간을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갔어요. 고속버스 터미널에는 의사 며느리가 있었어요. 의사 며느리의 낯빛이 안 좋았어요. 오랜만입니다. 그런데 얼굴색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어요? 메시지 보셔서 아시잖아요. 일단 타시죠. 그 의사 며느리는 자신의 외제차에 저를 태웠어요. 그리고 가는 길에 더 자세한 상황을 말해주었죠. 저는 주먹을 쥔 손이 움찔거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리고 주체할 수 없이 눈물이 나더군요. 너무 죄스러워서요. 제 딸을 제가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이 죄스러워서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이 모든 말이 의사 며느리가 주장하는 것들이 모두 거짓이길 바랐어요. 이 여자가 미쳐서 아무렇게나 주절거리는 말이길 바랐죠. 하지만 의사 며느리의 낯빛이 무언가 말해주고 있었어요. 20분 정도를 달려 고급 아파트에 도착했어요. 출입문이 차를 인식하고 열리더군요. 저도 여기 살거든요. 시댁 식구들 전부 여기 살아요. 결혼을 안 한 아가씨도 이 아파트 제일 작은 평수에 혼자 살고요. 감옥 같아요. 아름다운 감옥이요. 그리고 의사 며느리는 지하에 차를 주차하고 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잠깐만 뒤에 숨어 계세요. 의사 며느리 말에 고개를 숙여 숨어 있으니 문이 철컥하고 열렸어요. 그리고 저는 믿을 수 없는 상황을 증명하죠. 저희 딸이, 제가 곱게 키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제 딸이 낡은 걸레를 들고 대리석 바닥을 닦고 있었어요. 그리고 옆엔 2명의 파출부가 있었고 그들은 다른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제 딸의 옷이 너무 추레했어요. 전화로 이야기할 때는 온갖 명품을 두르고 산다고 했는데 무릎이 늘어난 바지에 이물질이 여기저기 묻은 티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그리고 또각또각 발소리가 들렸어요. 방에서 사부인이 나오더라고요. 제 딸이 쫄아서 몸을 움츠렸어요.
그리고 사부인은 제 딸을 휙 지나쳐 냉장고에서 와인을 마시더군요. 그런 뒤 파출부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며 웃더니 청소를 채하지 못하고 얼어있는 제 딸에게 호통을 쳤어요. 예, 똑바로 안 하니? 이렇게 하다가 네 시아버지 퇴근 시간도 못 맞추겠다? 네, 죄송해요, 어머님. 아, 꼴 보기 싫어. 저 표정하며 말투하며 어떻게 우리 아들을 꼬셨는지 네가 참 대단하다. 아니지, 내가 우리 아들을 머저리같이 키운 게 아닐까 의심이 들 정도라니까? 어찌 애가 저렇게 맹한지. 너 박사는 어떻게 했니? 뇌물이라도 준 거 아니야? 아니면 우리 아들 꼬신 것처럼 교수라도 꼬셨니? 정말 당체 이해할 수가 없어. 저기 똑바로 닦고 아주 반질반질하게 닦아놔. 뭐야 너 그 표정은? 뭐야? 억울하니? 지금 네가 이러고 있는 게 억울해? 그럼 내가 왜 너 이러고 있어야 하는지 알려줄게. 너희 부모 때문이야. 나는 군무원이고 사서라고 해서 적당히 널 봐줬는데 뭐?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둘이 나란히 퇴직을 해? 그리고 귀촌? 말이 귀촌이지. 농사도 안 짓잖아. 내가 귀촌해서 분홍이 된 거면 몰라. 니네 부모 어디 농사 짓는 데 가서 알바한다며. 내가 동네 쪽팔려서 어디 가서 사돈이 뭐 한다 말도 못해. 그러니까 없는 집안에서 왔으면 넌 식모야. 알아들어? 그 이야기를 듣고 저희 똑똑한 딸아이 한마디도 하지 않고 걸레질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사부인은 다시 와인을 마시기 시작했고요. 저는 손이 벌벌 떨렸어요. 겨우 떨리는 두 손을 잡고 진정을 하려는데 딸의 모습에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그래요. 저희 딸은 결혼을 하자마자 지금처럼 식모로 부려졌어요. 의사 며느리의 말에 따르면 임신을 했을 때도 파출부처럼 일을 했다고 해요. 제 딸 첫 아이를 가졌을 땐 입덧도 심했는데 걸레질을 하면서 헛구역질을 했을 걸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지더군요. 그리고 의사 며느리는 제게 사부인이 저희 딸 보고 산후조리 비용이 아깝다며 친정으로 가라고 해서 저희 집으로 온 거라고 말해주더군요. 출산 직후에도 수고했다는 말 한마디 하지 않았대요. 산부인과에 간 것도 수고한 며느리를 보러 온 게 아니라 거기서 쩔쩔 매고 있을 아들이 보기 싫어서 간 거라고요. 그래서 제 딸이 산후조리가 끝났는데도 집으로 안 간 거였나 봐요. 그리고 사부인은 제 딸이 일을 그만두도록 했어요. 제 딸이 도서관에 가 있는 동안만 아이를 봐달라고 했는데 도서관에 가서 깽판을 쳤대요. 애 버리고 지금 일이 되냐? 이 파렴치한 엄마야. 그렇게 소리쳐서 다음엔 시댁에 맡기지 않고 베이비시터를 구했어요. 그런데 사부인이 베이비시터도 쫓아냈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 딸은 일을 그만둔 거예요. 고작 사서로 2, 3년을 일하려고 대학원까지 간 꼴이 됐어요. 우습게도 말이에요. 일을 그만둔 딸은 본격적으로 이 집의 신데렐라가 되었어요. 신데렐라가 된 딸에게 사부인은 저와 남편을 욕하기도 하고 인신공격도 했고 무차별한 욕설도 했어요. 그래서 결국 제 딸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거죠. 의사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어요. 말이 의사일 뿐이지 며느리여서 온갖 욕을 다 먹었죠. 저는 그 이야기들을 상기시키며 진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냉정해야 한다고 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고 신발을 신은 채로 터벅터벅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제 발소리에 사부인이 저를 쳐다봤고 눈이 마주쳤어요. 사부인이 놀라 와인잔을 떨어뜨렸고 그 소리에 딸도 놀라 사부인을 보다가 사부인의 시선을 따라 이내 저를 발견했어요. 엄마. 저는 애써 딸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딸을 쳐다보면 더 약해질 것 같았어요. 여기는 어떻게 들어오셨어요? 집 들어오는데 방법이 여럿 있습니까? 당연히 현관으로 들어왔죠. 문을 열어준 건 사부인 아니십니까? 물론 제가 들어올 줄은 몰랐겠지만요. 이거 엄연한 주거 침입입니다. 그래요, 신고하세요. 하늘의 맹세코 떳떳하다면 저를 신고하세요. 그게 무슨 말이죠? 말 그대로입니다. 하늘의 맹세코 떳떳하다면 절 주거 침입으로 신고하세요. 못하겠죠? 말을 좀 알아듣게 하세요. 댁딸이 누구 닮아 그렇게 멍청한가 했더니 댁을 닮았나 봅니다. 정 모르시겠다면 알려드려야죠.
그러면서 저는 휴대폰을 들었어요. 그리고 의사 며느리가 준 음성 파일을 틀었죠. 사모님, 이렇게 좋은 피부과 알려주시고 감사해요. 덕분에 좋은 테라피 받았네요. 한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여자의 생명은 젊음이에요. 우린 젊음이 우리를 놓을 때까지도 젊음을 붙잡아야 한답니다. 어쩜 그렇게 옳은 말만 하실까? 그리고 이거 별건 아니지만 받아주세요. 어머, 이거 샤넬 신상 아니야? 구하려면 대기표 끊어야 한다던데 어떻게 구했어요? 제가 사모님을 위해서라면 뭔들 못하겠어요. 저번에 가지고 싶다고 하셔서 제가 구해봤어요. 참, 강 차장은 와이프가 이러고 있는 거 알라나 몰라. 고마워요. 내가 우리 남편한테 잘 말해볼게. 이제 승진해야지. 음성 녹음이 끝나자 사부인은 얼어붙은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이걸 어떻게? 이제껏 많은 부하 와이프들을 피부과로 불렀죠? 거긴 보는 눈이 없으니까. 뇌물 받기 좋잖아요. 이제껏 얼마나 받아드셨어요? 가지고 있는 명품 가방 죄다 뇌물 받은 건가? 그런 건 우리 사이에 다 선물인 거예요. 뇌물이냐뇨 저급하게. 뇌물이죠. 들어보니 지금 음성 녹음에 다. 그래요. 강 차장은 승진했다던데. 고작 명품 가방 하나에 승진이라 싸네요. 누가 명품 가방 하나 받았대요? 그 와이프 매달 나한테. 그럼 뇌물 받은 건 인정한 거고 그리고 다른 것도 있어요. 들어볼래요? 그러면서 저는 다른 음성 파일을 들었어요. 거기서 사부인은 벌벌 떠는 목소리로 말해요. 너 지금 내 말을 거역하는 거야? 지금 당장 시술 들어가라고. 어머님, 지금 받으셔야 할 울세라 횟수를 초과하셨다니까요. 여기서 더 받으면 얼굴 다 망가져요. 그리고 더 이상의 수면 마취는 이제 위험해요. 그럼 시술하지 말고 수면 마취만 하면 되잖아. 내가 누누이 말했지? 그렇게 해달라고. 그리고 아니 그럼 서약서 써. 내가 어떻게 되든 너한테 죗값 안 묻겠다는 서약서 쓰라고.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제가 모를 줄 아세요? 어머님 다른 병원에서도 울세라 받으셨잖아요. 수면 마취로요. 어머님, 이거 정말 위험한 거예요. 이렇게 부적절하게 시술한 저도 위험하고 어머님한테도 100% 만프로 안 좋다니까요. 제발 정신 차리세요. 그리고 음성 녹음에선 뺨을 때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이게 어디서 나를 가르치려고 들어 지금? 네가 의사라고 나대는 거야? 네가 안 해주면 다른 의사한테 해달라고 하면 그만이야. 어디서 지가 갑인 줄 알아. 어머님, 그거 중독이에요. 어머님 지금 중독되신 거라고요. 계속 이상한 거 보인다 하시면서 이런 거 계속 하시면 안 돼요. 어머님 정말 위험하다고요. 됐어. 집어치워. 너 같은 며느리 하나도 필요 없다. 앞으로 내 눈에 인간으로 보일 생각 마라. 음성 녹음이 끝나고 사부인은 제 뒤에 있는 의사 며느리를 죽어라 노려봤어요. 너지? 네가 꾸민 짓이지? 그렇게 말하면서 뚜벅뚜벅 사부인이 의사 며느리에게 걸어가더니 신발 한 짝을 벗어 의사 며느리를 패려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사부인을 안아 말렸죠. 사부인이 발버둥을 치다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뭐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실 건데요, 사부인? 저를 신고라도 하실 거예요? 그게 된대요. 우리 남편 회사가 무슨 대기업도 아니고 공무원도 아닌데 뇌물죄가 된대요? 그리고 난 시술을 받은 것뿐이에요. 그러면서 저를 비웃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저는 딸과 의사 며느리의 표정을 보았죠. 이런 기막힌 일이 밝혀졌음에도 낙담한 표정이었어요. 이기지 못할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았죠. 저는 제 딸과 생판남인 저에게 도움을 요청한 의사 며느리의 좌절이 안타까웠어요. 반드시 이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제 딸을 일으키고 제 딸과 의사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그러자 사부인이 다시 비웃더군요. 대체 뭘 할 수 있다고 그러는 거죠? 저는 사부인이 법정에서 이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명하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손을 잡은 이 두 딸은 받은 모욕이 해결되도록 할 거예요. 네네, 그렇게 해보세요. 그리고 전 알고 있어요. 지금 이 사실들 박가사돈께서 모르고 계시죠? 제가 그 말하자 사부인의 얼굴을 새하얗게 질렸어요. 저도 결혼을 한 사람으로서 잘 압니다. 이런 추한 모습을 남편에게 보이고 싶지 않아 하는 부인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러니 이 사실도 전부 박가사돈에게 전하겠습니다.
그게 법정보다 더 무서우시겠네요? 뭐라고요? 그 말을 제 남편이 믿을 것 같아요? 믿겠죠? 이렇게 증거가 확실한데. 그렇게 저는 잡은 손을 놓지 않고 사돈댁을 나왔어요. 그리고 곧장 딸에게 바깥사돈 회사로 가달라고 했죠. 저는 바깥사돈에게 음성 녹음을 전부 들려주며 사부인의 민낯을 보여줬어요. 바깥사돈은 이제껏 제 딸과 의사며느리에게 한 행실을 겸허히 인정했지만 뇌물이나 상습적 수면 마취에 대해서는 믿을 수 없어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명확하니 믿을 수밖에 없었죠. 저는 재판까지 가게 만들겠다고 선언하고 회사를 나왔어요. 사부인의 혐의에 대한 재판은 이루어졌어요. 상습적으로 뇌물을 받은 것은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되었고 상습적 수면 마취는 마약으로 취급되어 사부인은 징역 4년을 선고받았어요. 선고를 받고 사부인은 법정에서 저와 제 딸 그리고 의사며느리에게 무릎을 꿇고 손이 닳도록 빌더라고요. 미안하다. 한 번만 살려줘. 하지만 저희는 손을 흔들기만 하고 법정을 나왔어요.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사부인은 이혼당했어요. 또 저는 사위에게 죄를 물었어요. 이제껏 네 부모가 내 딸에게 그런 것을 어떻게 모른 척할 수 있냐고. 그게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예의냐고 말했죠. 그러자 사위는 무릎을 꿇고 사죄했어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무력했습니다. 사실 어머니는 저한테도 그랬습니다. 제가 동생보다 공부를 못해서 날마다 비교하면서 저를 욕했어요. 매번 제가 하는 일에 핀잔만 주었죠. 다 제가 부족한 탓이고 제 잘못입니다. 하지만 저 정말 저희 가족 사랑합니다. 없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열심히 일을 하는 이유예요. 그러니 제발 이혼하라는 말만 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잘하겠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믿지? 내가 그동안 자네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자네도 알고 있지 않나. 그 신뢰가 무너졌는데 어떻게 회복할 생각이지? 난 그 말을 믿지 않아. 그리고 저희 부부는 딸에게 어떻게 하고 싶냐고 물었어요. 딸은 다시 한번 남편을 믿어보겠다고 시댁을 버리겠다는 남편을 믿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사실 그리 탐탁지 않은 말이었지만 딸이 애들을 아빠 없는 애들로 만들기 싫다는 말에는 공감했어요. 그래서 사위에겐 다시 기회를 주었어요. 그리고 사위는 완벽하게 자기 본가를 버렸어요. 사위는 서울에서 저희 부부가 귀촌한 지역으로 이사를 받고 다시 인테리어 사업을 시작했어요.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텐데 그건 고마웠어요. 그리고 사위는 제 딸과 연애를 하던 때처럼 저희 부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의사며느리는 이혼을 했어요. 그간 상처가 컸는지 이혼을 했어요. 이제 사돈총각이 된 그 부부 사이엔 아이가 없어서 간단히 합의 이혼을 했다고 들었어요. 그리고 의사며느리는 일본으로 갔어요. 같이 공부했던 친구가 일본에서 개헌을 하는데 같이 하자고 권유했다네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시작을 할 저는 마음으로 응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며느리는 그 이후에 제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사실은 제가 부모가 거의 없다시피 해서 도움을 요청드릴 만한 데가 없었어요. 그런데 형님은 좋은 부모님이 계시더라고요. 상견례 때 알았어요. 누가 봐도 좋은 부모님이었어요. 저런 부모의 딸이면 얼마나 좋을까 질투도 했어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는 족쇄를 풀 수 있었어요. 제가 같이 공부한 친구가 부탁해 일본에 가게 되어서 언제 다시 뵙게 될지 모르겠지만 건강하세요. 저는 그 문자를 받고 기뻤어요. 제가 도움이 되어서 기뻤고 제 딸에게 좋은 부모로 봐주어서 기뻤어요. 그리고 의사며느리에게 고마웠어요.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어서 말이에요. 덕분에 제 딸을 살릴 수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다시 모인 저희 식구들은 다시 새로운 가족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어요. 단란하고 따뜻한 가족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저는 이번 일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았어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자식 없다고. 우리 모두 자식 같은 사람들에게 고운 마음으로 베풀며 살아야 한다고요. 그렇게 잘 살아봐야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행복한 일상을 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